안녕하세요. 오늘 금산분리 완화 추진 혁신자도 마련인가 재벌 특혜인가 저희 토론회 사전 진행을 맡은 경제정책팀 경실련 오세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박홍배 위원님께서 직접 참여해 주셔서 박홍배 위원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박홍배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서면으로 아마 사전에 제출드린 게 자료집에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금산분리 완화 기사가 나오고 이번 주에 아마 일부 정부 방안이 나온다 이런 기사가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대한민국에서 여러 차례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그 역사적인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이 원칙이 오랫동안 지켜져 왔는데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이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왜 이런 논의들이 나오느냐라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또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중국의 첨단 산업 시찰을 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기술 발전과 또 미국의 관세 협상 등을 경험하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 나오는 논의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서 쓸 수 없다라는 생각이 한 가지 들었고 또 과도한 일종의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 저희가 뭐 중국만큼 정부에 돈이 많지도 않고 또 저희보다 더 탄탄한 기술을 가지고 있던 유럽 각국의 상황들도 어려워지고 있는 마당에 이 정도 제도 개선 논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자칫 섣부른 규제 완화가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줬을 때 과연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인가 하는 우려 속에서 조금 전 우리 조혜경 소장님께서 여당 의원인데 용감하게 토론회를 같이 주최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용감하게 토론회를 같이 주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제 짧은 생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의 발자 토론 또 우리 공정위에서도 나오신 것 같은데요. 의견 잘 듣고 오늘 안타깝게도 또 정무위 의원님들 같이 오지 않으셨지만 저희 당의 정무위 의원님들하고도 이 문제 함께 논의하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홍배 의원님의 축사 말씀 들으셨고요. 본격적인 토론의 진행은 좌장을 맡으신 조현성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금산분리 완화 추진 혁신자금 마련인가 재벌 특혜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또 한번 바쁜 시간에 직접 또 이게 방문하셔서 축사까지 해주신 박홍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토론회는 이제 발제 한 분 그리고 토론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발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님께서 반도체 투자 금산분리 배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토론은 세 분입니다. 먼저 금융노조의 금융경제연구소장이신 조혜경 소장님 그리고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이신 노종화 변호사님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결합과장을 맡으신 오동욱 과장님 이렇게 세 분 토론해 주실 거고요. 발제는 25분에서 30분 정도로 하고 토론은 각 10분 정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인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성현입니다. 이제 네 가지 단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사실 반도체 투자라든지 AI 투자하고 무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금산분리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금산분리 지금 우리 완화의 역사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 경제를 위해서 정말 뭘 바꿔야 될 것이냐. 혁신 경제 AI 중심으로 가고 반도체 활성화하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진정해야 될 것들은 사실 묻히고 오히려 사실 관련이 없는 특정 재벌, 특히 SK그룹의 오랜 수건을 이번 기회에 풀려고 하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재명 정부가 좀 말려든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10월 1일 오픈 AI 샘 올프만이 한국 와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DRAM 와이프 물량을 월 한 90만 장 정도 공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향서라고 하는 LOI라는 걸 체결했어요. 이게 아시다시피 이 투자 의향서는 그냥 그럴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 한 겁니다. 아무런 법적인 구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립서비스라고 사실 생각하면 되는 이야기고, 이게 엄청난 사실 규모죠.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한 35만 장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월, 근데 지금 이거를 90만 장, 그러니까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라니까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샘 올프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스타게이트의 지분 투자를 좀 하라라는. 그러니까 흔히 지금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서큘러 딜이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스타게이트에 지분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GPU를 사고 해서 지금 AI 버블이라는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거하고 사실 유사한 구조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90만 장이 이게 당장에 한다는 말은 아니었고 한 5년 정도 있다가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이제 일어나니까 SK그룹에서 또 대한상에서 하는 게,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좀 규제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규제를 좀 풀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는 지금 그 지주회사 규제 안에 있는 CBC라는 게 있는데, 이 CBC를 그 외부 자금 유치 비율이 40%인데 50%로 올려달라는 거. 그리고 이 CBC를 운영할 수 있는 회사의 조직이 지금 창투사 또는 신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신보사라도 창투사 역할밖에 못하는 신보사로 제한이 되는데, 이거를 이른바 GP, 기업펀드 운영하는 GP로 바꿔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들이 많이 생기니까 하는 말이, SK 하이닉스의 증손회사를 지금 가지는 조건이, 그러니까 손자회사는 중손회사를 가질 때 100% 자회사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50% 자회사가 손자회사 가질 때와 같은 조건으로 완화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 이 증손회사가 일종의 SPC를 통해서 자금도 외부에서 끌어오고, 이걸 통해서 반도체 공장 짓고 나면은 이거 임대사업자 같이 할 수도 있게 해달라. 굉장히 무리하면서 기상천외한 요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제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뭐 90만 장 만들고 어쩌고 하니까 엄청나게 이제 팹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반도체 공장에 대한, 또 반도체 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리가 차려놓은 제사인데, 제사상에 올려놓은 걸 보면은 그거하고 직접 관련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 SK 하이닉스보다 SK 계열사에 신인도가 더 높은 회사는 없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 빼고 SK 그룹에 지금 제대로 돈 벌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직접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는 SK 하이닉스가 직접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면 다른 회사가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SK 하이닉스가 아는 다른 회사, 또는 SK 하이닉스가 50% 지분만을 가진 회사를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해야만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사실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경제학
학부에서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 중에 하나가 기업이 투자를 위해서 자본 조달을 할 때 제일 먼저 잉여된 이익, retained profit을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조달을 할 때는 자본시장에서 직접 조달하는 것이 조달 비용이 가장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신주 발행을 하는 거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이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요. 간접 금융을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마지막에 하는 게 사치를 쓰는 거예요. 자,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SK 하이닉스 같이 가장 신인도가 높은 회사가 직접적인 자본 조달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SK그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공장을 많이 지으려고 하니 자본 조달이 어렵다. 직접 할 수 없다는 말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런 자본 조달을 그러니까 하려면은 첫 번째는 CBC를 통해서 한다라는 것은 SK그룹의 지주회사 주 SK 밑에 있는 CBC를 통해서 외부 자본을 조달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본이라고 하면 그때 CBC에 투자하는 건 보통 개인 투자자다,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이 중에 개인으로 따지면 사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치를 꺼려서 짓겠다라는 말을 해요. 가장 SK 하이닉스에게 비용이 높은 식의 자본 조달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규제를 풀어달라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대한상의가 주로 바람을 피워서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최태원 회장이 그 다음에 나와서 한 말이, 금산분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깨달라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이 상황에 대해서 예를 해달라라는 의미다라고 하면서 증손회사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대통령께서 검토를 해봐라고 한 다음에 3프로에 나가서 이야기한 내용이 약간 이제 발전된 건데요. 3프로에 나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SK 하이닉스 밑에 특수법인 SPC를 만들어서 이 회사가 외부 자금을 조달해서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공장을 지어서 임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직접 자금 조달을 해서 하면 가장 싼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증손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사채를 써서 그래서 공장을 지은 다음에 그걸 SK 하이닉스가 임대해서 쓰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그런 TSMC 같은 회사가 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장을 누가 지어줘서 임대하고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장 자본 조달 비용도 높고 또 왜 말이 안 되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SPC를 썼다면은 이 청산을 해야 돼요. 회사는 언제 그 PEF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청산할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SK 하이닉스한테 다시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LP들 그 SPC에 투자하려는 LP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팔 수 있는 데가 SK 하이닉스인데 그때 손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당연히 자금을 초기에 조달할 때 더 높은 비용을 유리한 조건으로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결국은 배임이 된다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SK 하이닉스가 자본시장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는데도 뭐 CBC를 통해서든지 증손회사를 통해서라든지 통해서 자본 조달하는 것을 SK 하이닉스의 이사들이 그것을 승인하면은 그 이사들은 배임을 하는 겁니다. 왜냐? SK 하이닉스 주주 입장에서 가장 작은 비용의 방식으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것을 두고 더 비싼 방식으로 자본 조달을 하는 것을 이사회가 결의하면 배임입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통과시킨 3법의 주주 충실 의무를 절대적으로 위반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소수주주들 사이에서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SK 하이닉스나 이제 대한상의를 내세워서 지금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이기도 하니까 자꾸 대한상의를 내세워서 이제 언론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자들한테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 규제 왜 이야기를 하느냐? SK 하이닉스가 손자회사입니다. 손자회사인데 SK 하이닉스 위에 있는 게 좀 이제 아주 복잡한 그 SK 소유 지분들 보시면은 그 SK 스퀘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 지분을 20% 조금 넘습니다. 20.1인가 2%를 들고 있습니다.
자, 지주회사 규제에 의해서 상장회사 간에 자회사가 손자회사 가질 때 20% 가지게 됩니다. 30% 옮겼는데 기존에 있었던 건 그냥 20% 묶어둬서 지금 20.1%인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신주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SK스퀘어가 지분율이 희석이 돼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SK하이닉스를 손자회사로 둘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신주를 발행할 때 기본적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을 합니다.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신주 발행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권, 즉 기존 주주들이 여기 이 가격으로 난 안 받겠다 그러면 실권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자본시장에서 유통이 됩니다. 근데 SK스퀘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신주 발행하면 20.1% 우선 배정을 받으면 그거 배정 받으면 돼요. SK스퀘어가 돈이 없다. 은행에서 차입을 하든 채권을 내든 아니면 이 많은 계열사들 돈 안 되는 계열사 정리 좀 해서 그 자금을 마련하면 됩니다. SK스퀘어가 지배력, 지금 지주회사 규제에 지배력이 문제가 생기는 거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사실은 이거를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면 최태원 회장이 지금 몇백조가 든다는 이야기만 계속 하는데 어디에 언제 반도체 팹을 짓겠다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도체 공장 엄청 지어야 된다는 말을 해놓고는 어디에 언제 얼마만큼 짓겠다는 소리는 이런 방구도 안 하고 SK그룹 차원에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규제 완화를 해달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거는 SK그룹이 이번 그 반도체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활용해서 그냥 그동안의 자기들의 수건이었던 금산분리 규제, 지주회사 규제를 깨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그 금산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9페이지부터입니다. 금산분리를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광의의 금산분리가 있고 협의의 금산분리가 있습니다. 광의의 금산분리는 은산분리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산업자본을 못 가지는 거 은산분리고, 그다음에 이제 협의의 금산분리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을 못 가지게 막는 게 협의의 금산분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은산분리는 우리가 은행법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고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은산분리 예외조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산분리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 체제에 속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비대칭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지주회사 체제에 있는 회사들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주회사 체제에 있지 않는,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 같은 경우,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을. 그럴 때 금산분리는 의결권 제한으로 작동을 합니다. 초기에 공정거래법 대기업 집단 규제가 도입된 1986년에 그때는 금융기관이 의결권을 행사 못하도록 금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계속 완화시켜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식으로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SK그룹에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이제 억울하다. 우리는 비대칭적으로 불리하게 규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SK그룹 특히 최태원 회장 같이 이득을 많이 본 경우가 없습니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하고 등 떠민 거 아니고 많은 유인을 줬고 그 유인을 가지고서 혜택을 엄청나게 보고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주회사 규제 자체를 풀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고요. 사실 지주회사는 1986년에 공정거래법이 도입됐을 때 금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이게 지주회사가 허용이 됐는데 그때 허용됐던 이유는 지주회사 체제가 순환출자보다 나은 것이 아니냐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지주회사를 허용했을 때 경제력 집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규제를 두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출자 단계였습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가질 수 있고 100% 아닌 형태로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자회사는 손자회사를 가질 때는 100%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고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2단계 출자 규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금산분리입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본력을 이용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의 규제입니다.
과거에 일본 재벌 같은 경우 지주회사 체제를 가지면서 경제력 집중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지주회사 체제는 나쁘다고 생각했다가 순환 출자 이런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만 이게 다시 경제력 집중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금산분리 규제와 그리고 출자 단계 규제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산분리 규제를 왜 하는가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요. 이 금융과 산업자본이 기본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융은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산업은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상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 또는 한 기업 집단 안에 두 개의 기업, 금융기관과 산업자본이 있게 되면은 이해상충이 생기는데 그 이해상충의 크기와 그리고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과 산업자본을 동시에 가지는 우리 지금 흔히 말하는 IT 쪽하고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그런 시너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득이 어느 게 더 크냐를 가지고서 생각할 문제입니다. 뭐 이걸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같이 금산복합 재벌 거기에다 규모가 큰 금산복합 재벌이 있는 경우에는 비은행 금융기관과 산업자본이 같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스템 리스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13년 그 10페이지부터 보시면은 동양그룹 사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동양그룹의 주 계열 회사들이 굉장히 사업이 나빠져서 한 10년 정도 사실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대출도 못 받고 그렇게 되고 했는데 결국은 동양증권 같은 계열사를 통해서 계열사 증권회사를 통해서만 CP라든지 채권들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연명을 쭉 하다가 이게 도저히 심각해지니까 10년 정도가 지나서야 금융당국이 동양증권한테 못 팔게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동양그룹이 한꺼번에 몰락을 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동양증권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절대로 이거는 뭐 망할 일 없습니다라는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CP 회사채 매입한 개인 투자자가 4만 1,000명 정도였고 피해액이 1조 6천억. 이 2013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동양그룹하고 SK그룹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그룹입니다. 만약에 이런 큰 금산복합 재벌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소비자 피해와 경제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란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2013년에 이스라엘이 재벌 개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재벌 개혁에 그 11페이지 보시면 세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꼭지 두 가지가 출자 단계 규제. 우리 지주회사 아이디어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상장회사가 1층 상장회사가 한 번 출자를 받으면은 다른 상장회사에게 출자를 할 수 없는 2층 구조로 다 잘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90년 민영화를 통해서 지주회사 체제가 5층, 6층까지 내려갔어요. 이거를 6년 안에 2층으로 잘라라, 19년까지 하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금융회사, 은행하고 비은행을 구분하지 않고 주요 금융회사, 은행도 포함되고 큰 보험회사도 포함되고 크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회사 이런 걸 주요 금융회사라고 하고 주요 금융회사와 주요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가지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행위 제한들을 하게 되는 그런 개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금융복합 재벌에 의한 문제점들은 2013년 이스라엘 재벌 개혁의 가장 쟁점이고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스라엘에서 다들 논의를 했었던 내용이고 이스라엘 아시다시피 극좌에서 극우까지 정당들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될 때 만장일치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권을 했는데 기권한 의원의 주장은 이 법이 약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자,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의 재벌이 그 메가도 군정 때 해체되고 그리고 나서 일본 재벌 재형성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메가도 군정이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경제 민주화 정책이라고 일본에서 불렀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독금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우리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독금법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강력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메가도 군정이 나간 다음에
이 규제가 일본에서 계속 완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열이라는 게 형성이 다시 되기 시작하는데 계열은 재벌과 달리 총수일가는 없는 겁니다. 상호 출자를 통해서 대기업 집단을 형성한 게 계열인데 자 이런 규제가 이제 바뀌면서 2002년에 와서 일본은 사업 지배력의 과도한 집중 억제, 경제력 집중이라는 말하고 사실상 같은 말인데 사업 지배력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1, 2, 3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형이 바로 금산분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했던 금산분리와 거의 같은 특정한 규모의 크기의 산업자본 또는 금융자본이 비관련된 산업자본들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정희 지금 그 소프트뱅크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규정에 들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규제를 만약에 여기에 위반되면은 일본 독금법 위반이 되는데 현재까지 독금법 위반 사례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 금융제도 가장 발전한 미국 금융 자본주의의 모델 케이스라고 해서 미국은 없느냐? 미국은 1956년에 은행 지주회사법을 통해서 은산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강한 은산분리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비은행 금융기관은 어떠냐? 사실은 그 뉴딜 기간에 경제공황이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도 한국 재벌 같은 게 20년대 30년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큰 원인이라고 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미국의 재벌들을 해체하는 입법들을 20년 동안에 하면서 해체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글래스-스티갈 법이라는 1933년 법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전업주의라고 흔히 알려져 있어 은행이 비은행 업무를 못하고 이렇게 나눴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도입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은행이 증권회사를 소유하고 증권회사가 산업자본을 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 도입했던 겁니다. 그 이후 이게 지금 없어지고 도드 프랭크 법이 오면서 이은행 금융기관도 아주 중요한 것들은 강한 규제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것을 트럼프이기 때 완화시키면서 SVB라고 하는 실리콘밸리 뱅크 도산 사태가 벌어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SK그룹이 13페이지부터인데요. SK그룹이 지주회사 체제에 가서 자기들이 손해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혜택을 받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주회사 규제가 도입되고 가장 큰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규제 출자 단계와 그리고 금산분리 규제가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완화가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 손자회사까지 가질 수 있게 3단계로 늘려줬어요. 그리고 이 출자 지분 비율도 낮춰주고 해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SK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노무현 정부 때 규제 완화의 가장 큰 혜택을 본 게 바로 최태원 회장입니다. 그 14페이지를 보시면 지주회사 전환되기 전에 SK그룹은 그 총수일가가 SKCNC를 지배해서 SKCNC가 주 SK를 지배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전환하기 전에 보면 SKCNC가 주 SK 지분을 11.16%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총수일가는 1.02%. 그래서 두 개 합쳐봤자 12.2%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버린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주회사 체제를 전환하려고 했는데 SK그룹 그 계열사들을 다 가지고 전환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결국은 로비를 한 거겠죠. 출자 단계를 늘린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SK그룹 모든 회사들 다 가지고 전환을 하면서 우리가 인적 분할, 자사주 마법, 그 다음에 조세 이연 온갖 혜택을 줍니다. 그 온갖 혜택을 이용해서 SKCNC가 총수일가가 SKCNC 지분은 55% 변함이 없었는데 지주회사를 전환한 다음에 SKCNC가 주 SK에 대한 지배력이 무려 지분이 25.4%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총수일가도 2.28% 그래 합쳐서 한 28% 되죠. 거기에다 자사주 한 20% 해가지고 거의 50% 육박하는 내부 지분율을 가지면서 안정적인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 체제를 전환하면서 최태원 회장이 지배력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열사 숫자는 엄청나게 많이 유지를 할 수 있었고 3단계에서 지금
이걸 활용해서 계속해서 늘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들어가서는 CBC를 허용해달라고, 이것도 뭐 다 다 알려진 이야기인데 SK가 끝없이 로비를 해서 CBC를 풀어줍니다. 이때 참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던 스토리인데, CBC가 뭐냐면 벤처형 기업형 벤처 캐피탈이라는 겁니다. CBC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기업들이 자체 R&D 사업 부서가 있는데 새로운 걸 잘 못한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벤처 부서를 독립시켜서 또 시켰어요. 그래도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니까 바깥에 있는 벤처들 중에서 우리 기업 전략하고 생각했을 때 좀 투자할 만한 애들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 투자하는 게 CBC입니다. 근데 CBC는 기업의 내부 조직으로 있는 데가 많아요. 미국도 아직도 반 정도는 CBC가 기업 내부 부서에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CBC 하는 게 현대차 내부 부서에 있어요. 아니면 이제 독립된 회사로 만드는데 다 100%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CBS에서 투자할 때 쓰는 투자액은 100% 자기 돈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CBC는 전략적 투자를 해요. 자기들 경영 비즈니스 전략과 관련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외부 자본이 들어와 버리면 그 정보가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렇기 때문에 100% 자회사, 100% 자기 돈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공정거래법이 이미 그 당시에 2020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만들어줄 때 이미 벤처 지주회사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주회사 안에서도 벤처 지주회사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할 수 있게 이미 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CBC를 핑계로 사실상 벤처 캐피탈을 하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은 지주회사 밑에다가 100% 자회사 형식은 갖췄는데 자기 돈은 60%, 외부 자본은 40%까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 자본을 쓴다는 건 재무적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그냥 CBC가 아니고 BC입니다. BC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 CBC를 지주회사 안에서 못 하느냐? 지주회사 밑에 바깥에다가 CBC 형태로 두고 있는 회사 롯데라든지 이런 데 있습니다. 지주회사 우리 규제가 굉장히 수룩해서 회사가 하나 지정되면 밑에 있는 데만 쭉 지주회사 규제를 받고 지주회사 위에 있는 회사들이나 바깥에 있는 회사는 규제를 안 받아요. 같은 계열사라고 해도. 그런 허점 때문에 바깥에 있는 데도 있고 지주회사 있지만 사업부서로 있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SK가 지주회사 CBC가 있지도 않은 회사인데 할 것 같이 로비를 해서 해달라고 하고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없는데 지금 대한상인을 통해서 갑자기 지주회사 그 외부 자금 쓰는 비율을 60%로 올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최태원 회장이 그래서 SK그룹은 지금까지 온갖 특혜로만 성장했다는 그 컴플렉스가 강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부한테 인수받아서 컸죠. 그리고 자기들이 뭐 수출 뭐 이런 거 성공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인수한 게 굉장한 자랑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자기도 뭔가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수출 잘하는 걸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서 그런 걸 투자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손정희처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BC를 해달라고 했는데 국내에 보니까 벤처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제약이 있죠, CBC. 그러니까 주 SK 돈 가지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날렸죠. 그래서 지금 SK 지금 구조조정하고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CBC를 자꾸 벤처처럼 해달라고 하는 거고, 이건 궁극적으로 CBC를 이게 무리하게 끼워 넣은 거는 이게 금산분리 문제도 있지만은 지주회사의 출자 규제를 완전히 지금 매스업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CBC 펀딩에다가 출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를 하는 거나 사실 다름없는, 그래서 상환 출자 가치도 되고 밑에서 위로 투자도 되는 지주회사의 출자 규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때도 그 짓을 했고 지금도 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SK그룹이 그 오랫동안에 그냥 로비해왔던 것을 반도체 AI라는 걸 핑계로 대고 반도체 AI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진짜 엉뚱한 것만 집중하고 있는 형국이다. 거기에 우리 정부 당국은 노란하고 있다. 이게 이제 노란하고 있는 건지 알면서 같이 손뼉을 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상황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정말 혁신 연계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이게 아니고 아까 전에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엉뚱한 것만 하고 있어요. 중국 가서 보고 미국 가서 왜 그러면 우리가 혁신이 안 일어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B2B는 유니콘이 없어요. 근데 B2C는 많이 있어요. 그죠? B2B하고 B2C가 뭐를 아느냐? B2B는 그 하청 구조죠. 전속 계약 관계 하청 구조입니다. 전속적인 하청 구조가 있으면은 진입 장벽이 생겨요. 진입 장벽과 퇴출 장벽이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기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슌페테리언 그로스 티어리 학자들의 가장 큰 주장은 진입 퇴출 장벽을 없애야지 도전 기업이 들어올 수 있고 도전 기업의 위협 때문에 기존 기업도 더 혁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 퇴출 장벽을 없애는 게 정말 혁신 연계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서 뭘 해야 되냐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재벌이 문어발식 확장을 하도록 지금같이 규제 완화를 해주는 것은 혁신 경제로 가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 길이고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서 시스템 리스크만 더 키워주는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 탈취를 막는 징벌배상. 이번에 쿠팡 나왔는데 뭐 우리나라 징벌배상 없으니까 쿠팡 뭐 쌩까죠. 그랬더니 이제 지금 미국 가서 징벌배상 강한 미국에서 소송을 하니 이런 엄청 어떻게 보면은 자국의 소비자와 국민을 우리가 보호할 수 없는 법 체계를 만들어서 미국 가서 한다는 이야기 창피한 줄 알아야죠. 제가 3실장이 기자회견하면 이런 걸 가지고 숙고대지하고 바꾸겠다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무슨 딴소리만 자꾸 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마지막 그 20페이지 보시면 OECD에서 이미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한국은 재벌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하고 밑에 있는 하청 기업들은 전속 계약을 하니까 이른바 닫힌 혁신 체계예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닫힌 체계예요.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인 개혁, 이게 제가 주장하는 재벌을 개혁을 하자는 요지입니다. 이걸 해야지 혁신 경제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미명은 목적은 제가 말한 거 사실 똑같은 목적인데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그 정책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추진을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다. 착각을 하고 추진을 하는지 캡처돼서 추진하는지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말이 길었는데 마지막 그 슬라이드에 OECD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면 제 말을 잘 안 믿어가지고 경제력 집중은 기업가 정신과 창업을 가로막고 있다. 라고 한국 보고서 2018년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더 나빠지고 더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좀 첫 단추 지금 끼우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잘못 단추를 끼워서 남은 4년 동안 참 어떻게 하려고 할까라는 걱정이 들고 아직까지 뭐 최종 확정은 안 된 거니까 오늘 토론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하다라는 얘기가 정확히 3번 등장합니다. 3번. 근데 이 자료를 한번 요약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 OECD 수준의 이제 글로벌 기구에서는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주식시장에 그걸 알고 있었고, 그 일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 게 불투명한 지배구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가 정신과 혁신 같은 건 없고, 알 수가 없다, 한국의 주식시장을. 이런 우려가 이미 2018년도부터 있었고, 근데 올해 이제 어쨌든 상법 개정 통해서 그런 부분 조금 해소가 되니까 저희가 이제 주식도 오르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 또 갑자기 이제 금산불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토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다음으로 첫 번째 토론입니다. 금융노조 금융경제연구소의 조혜경 소장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혜경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금산분리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 CVC가 공정거래법하고 벤특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자본시장법 적용이 받지 않는 영역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금융위가 오늘 왜 안 나왔을까
토론에 라고 생각을 해보니 지금 뭐 얘기되고 있는 뭐 반도체 특별법이든 아니면 CVC 일반 지주회사 관련된 공정거래법의 규제 완화 등 이 논의되고 있는 해법들이 사실 금융이 법안이 아니구나.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인지 뭐 첨단산업 특별법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이 부분은 산자부소관에 혹은 뭐 산자부소관이면 중기청은 아니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금융위 소관이 아니구나. 그래서 금융위는 우리 게 아닌 우리 소관이 아니니 안 나와도 되겠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사실 금산분리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금융회사를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것에 대한 규제 요 한 측면하고 그 다음에 그럼 산업자본은 그러니까 금융자본은 그럼 산업자본이 지배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우리나라의 이 금산분리가 양방향으로 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법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산분리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재벌 체제라고 하는 한국에만 있는 굉장히 고유한 기업 소유 지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금산분리 제도의 두 가지 이중적 기능이 있는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이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요 한 측면이 있고요. 그건 뭐 다 아시겠지만은 경제적 집단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대주주 사익편취 문제가 총수 일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집단은 세계 어디나 있는데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사례는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이런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이 소유 지배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사회경제적 폐해를 이루는 극심함으로 이런 부분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회사를 지배할 경우에는 이게 고객의 돈, 즉 예금자와 투자자의 돈을 가지고 재벌 총수 일가가 지배력 확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회 편익적인 공익적인 목적의 하나의 기능이 있고요. 또 다른 기능은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거의 언급이 되고 있지 않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 지분으로 그 전체를 지배하는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본을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 수단으로 쓰지 말아라. 즉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해서 고객의 돈으로 자신의 사적인 지배력 확장에 쓰지 말아라라는 하나의 기능과 반대로는 이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자본이 사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게 되면은 기업의 주인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금융자본이 사실 기업을 지배하는 형태로 나갈 수밖에 없고 전 세계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그런 형태로 다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형태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무력화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있는 게 금산분리 규제이기도 합니다. 이중적 기능 좀 집중적으로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나라 그래서 금산분리 규제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인데 업종별 표착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고요. 산업자본은 은행을 지배하는 건 엄격하게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1금융권은 아예 애초부터 제외가 돼 있어서 지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신 제2금융권의 금융회사 지배는 허용하지만 금융계열사 행위에 대한 제한을 규정을 두고 있어서 뭐 내부 거래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형태로 낮은 수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계속 규제 완화가 되면서 사실상 그 제2금융권 규제 완화들이 지금 상당히 형용화되어 있는 상태고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금산분리의 완전한 비대칭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는 원칙적으로 금지 이 부분 절대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벌총수의 지배권을 보호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고 산업의 금융지배에는 굉장히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금산분리 규제의 역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부분에서 규제 완화된 부분이 은행의 비금융 부수 업무 허용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그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진 건데 뭐 땡겨요라는 뭐 신한은행에서의 뭐 배달 앱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은행일 거예요. 얘네들이 알뜰폰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허용해주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재벌 총수의 지배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 은행들의 요구를 좀 들어준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만 단방향으로만 이제 금융 규제가 금산분리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 왔다라는 말씀을 그 다음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기를 제가 그 21페이지 보면은 금산분리 규제 도입된 시기를 보면은 사실은 은행권 82년도 그 다음에 주인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10% 이하 규제는 그때 들어온 거고 95년도에 와서는 이제 비금융주력제는 이제 이때가 생긴 거고 금융규제법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 들어오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고 그 다음에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제한 같은 경우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규제 완화 내용을 보면은 금산법의 입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부분들은 엄격하게 고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이 재벌들이 금융회사들 가지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는 규제 완화를 좀 과감하게 풀어주는 규제를 풀어주는 이런 행보를 보였는데 금산법 24조 규제 완화 역사 한번 쭉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자본시장법에서 GP로 참여를 해도 사실은 예전에는 사전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만 지금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자본시장에서 어쨌든 제2금융권의 재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열사들에 대해서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고 아까 인터넷 전문은행 말씀하셨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파격적이죠. 우리나라 은행은 기본적으로 주인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 원칙까지도 이제 무너뜨린 이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진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대한 특례를 이렇게 신설을 해서 CBC를 허용해 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 역사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재벌기업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는 그 요구나 주장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처음 만들겠다고 했던 SK였습니다. SK텔레콤이었었고 2007년도에 이제 그거 만들겠다고 처음에 시도를 했다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려고 했다가 사실은 무산이 됐었는데 어쨌든 늘 있었지만 성공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에 제가 이렇게 정리한 이게 사실상 전부 다인데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입이나 경업 확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이게 민주당 집권기에만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보수당이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환경은 이런 법 개정을 이렇게 돌파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이제 굉장히 반대가 거세게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전공법을 택하지 않고 특례법이나 특별법 형태로 해서 이제 기존의 규제들을 완전히 형해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특별법이나 특례법을 제정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기존에 있던 원칙이나 이제 법제들이 이제 무력화되는 그런 전략을 쓰면서 정치적으로 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들이 추진돼 왔었다. 민주당 정권이. 그 다음에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권 보호 목적의 금산분리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금융자본의 산업자를 지금 아직도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재벌 맞춤형 규제도 여전히 엄격하게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 안 되는 산수가 안 되는 이런 법률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위헌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의 사각지대가 이제 의도적으로 방치되고 있고 이 부분에는 이제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재량적으로 개입을 해서 단독 그냥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규제 차익이 우리나라에서 동일 기능을 하고 있으면 규제 차익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유사금융이 계속 확산되면서 지금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이제 금융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죠. 뭐 최근에 파이낸셜이 대법제도 아닌데 거의 대법제 형태로 지금 입점업체들 상대로 이제 금융업을 해서 돈을 왕창 벌고 있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얘기를 좀 전에 말씀에 요거는 생략을 하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지속 지시를 내렸고 민주당 집권기에 여당의 유연 대치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보수 야당 찬성을 할 테니 이 기존에 이제 민주당 집권기에 있었던 정치적 공식이 그대로 작동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시간 문제 아닌가 어떤 형태로 갈 건가 전공법 안 할 것 같다 그리고 특별법 형태로 꼼수의 선택지 중에서 아마 꼼수로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 드리는 게 지금까지 금산분리 규제 시도는 아주 완화 시도는 늘 있었지만 사실은 잘 뚫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했을 때 사회적 순편익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은 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 형태로 질문 형태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과연 이게 규제 완화가 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금산분리 규제 취지 도입의 취지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집중이나 총수 일가 사회 편취 방지 목적이 그럼 시대착오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냐? 이게 없어져야 될 원칙이라는 것이냐 목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있어야지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왜 일방향으로만 풀어주냐? 금융자본의 산업지배 금지 규제도 폐기되어야 될 이 시대착오적인 도구만이냐? 이게 시대착오적 도구만은 이게 대통령이 그대로 쓴 용어라서 제가 갖고 왔고요. 그게 그 다음에 단방향으로만 금산분리 규제 요구가 있으니까 재벌기업에 대한 굉장히 특혜가 아니냐. 근데 이거 재벌기업의 사실은 사적 민원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SK 사례 열심히 말씀해 주셨는데 재벌기업의 사적 이익, 국가의 국민 전체, 국가 전체 이익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을 좀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규제 공백, 규제 완화, 규제 차익 허용 등으로 인해서 사실 경제적 집중 효과, 억제라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근데 사분고화나 사익 편취 방지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았다는 점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고 명분은 어쨌든 다 그때그때 다르지만 계속해서 어쨌든 이 재벌 기업들이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현재의 규제가 문화가치 확장 억제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혁신 저하고 있는 게 오히려 금산분리 규제 때문은 아니겠죠. 말씀하셨고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하신 사실 그 동양 사태뿐만 아니라 사실은 97년도 종금사 사태부터까지 무엇으로 올라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사근고화 위험과 피해는 늘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증거 사례들이 엄청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익은 사유하고 손실은 사유하는 이런 관이 고착이 된다 그러면은 이건 명확하게 뭐 국민주권시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 최근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AI 투자가 128조에서 600조까지 막 고물처럼 늘어나고 있고 말씀하신 게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했다가 아니라고 취소하고 새로운 투자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주장이 오락가락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드리기가 좀 지금 상태에서 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금산분리 규제랑 전혀 무관한 사안이고 자기 자본이든 타인 자본이든 조달 비용을 최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느냐? 첫 번째는 자기 자본이든 타인 자본이든 조달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겠다. 두 번째는 어떤 형태가 돼도 내 거든 아니면 타인 자본이든 투자 집행 결정은 내가 갖겠다. 그 다음에 총수 지배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돼야 되겠다. 이 세 가지, 세 마리 토끼, 절대 잡을 수 없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지만 이런 의지 세 가지, 이런 의지들이 이제 여기 이게 녹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정부가 약속을 했죠. 뭐 국민성장펀드는 뭐 150조 지원만 기타 등등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의 자본시장을 통해 가지고 지배권 희석 없는 자금 조달 방안, 뭐 오늘 박사님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얼마든지 찾으면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해법이고 특정 기업의 그 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법제도 질서를 흔드는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상법에서 그 보통수도 무의결권 보통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기타 등등으로 지배권 자기 힘으로 조달해라. 그 투자자들을 설득해라. 그리고 지배권 희석하지 않는 여러 가지 방식을, 그리고 정부도 지원해 준다 하니 미국은 정부 지원해 주면은 뭐 주식을 보통주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거기다 수익을 공유하는 여러 가지 조건부를 달아서 지금 그 IT 이 빅데이터 AI 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익이 보장되는 형태로 정부 지원을 더 설계를 하고 그 자본시장에서 충분히 조달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모델을 찾는 것은 자본 수요자일 거라고 자본시장과 자본 수요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참고만 말씀드리면 여기 일본, 미국, 뭐 이스라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드는 금산분리 규제 없는 나라 독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일 사례를 한번 여기 참고를 해보시면 사실은 독일은 금융회사는 주인이 없습니다. 금융회사들, 은행들은 전부 다 상호교차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업 집단들을 지배합니다. 이제 이런 구조가 오랫동안 처음 19세기에 등장을 해서 20세기 1999년도까지 이
굉장히 오랫동안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형태, 산업자본은 주인이 없습니다. 산업자본도 주인도 없고 어쨌든 금융회사도 주인이 없지만 금융회사들이 서로 상호교차 보유를 해서 단일한 이익 집단을 가지고 금융자본, 이 산업자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이런 형태였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담합이 허용되는 사회입니다. 지금도 담합 허용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제도를 가졌냐면 후발 자본주의 국가였고 어쨌든 국가 챔피언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경쟁하지 말아라 그래서 담합을 허용하는 이런 모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당 내부 거래도 다 허용됩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양도 차익에 대해서 50% 이상 중과세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걸 해체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 독일의 금산분리 모델은 해체됩니다. 그게 이제 시대 차고적 모델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갔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금산 분리 완화가 시대 차고적, 금산 분리가 시대 차고적인 것이 아니라 금산 결합이 시대 차고적인 것입니다. 독일의 사례를 잠깐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또 독일 사례까지 좀 제시를 해가면서 또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좋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이신 노정화 변호사님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경제개혁연대 노정화 변호사입니다. 앞서도 다 지적해 주셨지만 지주회사 제도에서 가장 핵심은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손자회사의 소유지분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금융과 비금융이 교차해서 소유할 수 없게 한 그 부분, 금산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6페이지 하단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그 그림에서 이제 지주회사 체제에서 소유지분율이 중요한 이유를 간단히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이게 지주회사에서 만약에 정말 소유지분율 규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모두 다 100% 소유하게끔 한다. 그러면은 그 지주회사 체제랑 그렇지 않은 체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배주주가 지주회사만 30% 갖고 나머지 다수의 일반 주주가 지주회사를 70% 갖는다 하더라도 그 지주회사가 나머지 자회사나 손자회사 또 심지어 증손회사까지 모두 다 100%로 소유한다면 경제적 실질로 보면 한 회사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게 이제 허위의 가공자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지만 이게 그런 경우에는 대출자가 은행이나 이렇게 자본을 타인 자본 형태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금융권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이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지주회사 한 회사의 자금을 대여할 때 이 전체적인 기업이 갖고 있는 자금력을 담보로 또 그 사업을 보고 자금을 대여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다수의 여러 회사를 지주회사 체제가 아니라 수평적인 형태로 갖고 있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보면 이제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손자회사 최소 지분율은 문재인 정부 때 그나마 조금 강화를 해서 비상장사 50%, 상장사 30%인데요. 또 이것도 사실 기존에 이미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비상장사 40%, 상장사 20% 이렇게 허용을 해주고 있으니까 SK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유지배계가 상당히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경우 굳이 지배주주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또 않더라도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특히나 이런 체제에서 이제 심지어 중복 상장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일반 주주가 절대 다수인 상장회사에 대해서 오히려 행위 규제가 지금 상장사에 대해서 완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규제 측면에서 비합리적이다. 오히려 이제 놀리는 상장회사는 주총이나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회이사들에 의해서 견제나 감시가 가능하니까 행위 규제 지분율을 좀 낮춰줄 수도 있고 또 상장사니까 조금 더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인정해 준 것일 텐데 우리 현실에서 이 사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고요. 또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권 그런 거 여전히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감사 한 명, 사회이사 한 명 선임하는 것도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해관계자들이 훨씬 많은 상장사에 대해서 행위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예,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보면 뭐 이게 뭐 그 산업화 시대를 지난 지 거의 30-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뭐 규제 측면이나 또 우리의 경제 성장 모델이나 뭐 여전히 그 산업화 시대 모델에 그대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태원 회장도 이 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나 이런 것들의 완화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공정거래법이 지금까지 기업 집단 규제를 했지만 그게 누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냐. 물론 저희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적절한 지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는 그 실효성이 있게끔 이론적으로 이 규제를 하는 취지에 부합하게끔 그 구체적인 요건이나 뭐 이를테면 행위지분 요건, 뭐 CVC 같은 거 허용하지 않는 것들,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조금 더 엄격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풀어주는 바람에 이제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실효성이 부족했던 것이지, 이 제도가 잘 굴러갔을 때도 과연 이런 그 규제가 뭐 제도상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뭐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조금 그래도 옹호를 하자면 그나마 이런 통제나 규제가 있었기에 조금이나마 경제력 집중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뭐 최태원 회장 말씀 이거 전혀 실효성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다 걷어내자 했으면은 뭐 지금 수준보다 더 쉽게 경제력 집중이나 뭐 소수 지배주주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더 강화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최태원 회장의 말을 받자면 공정거래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으니 그걸 걷어낼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끔 지금이라도 뭐 제도를 강화하고 정비를 해야 한다는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한창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금산분리가 이렇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기업이 원하는 거는 뭐 금산분리가 아니다, 내가 금산분리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약간 말을 바꿨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뭐 새로운 제도가 없어서 투자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SK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건 그냥 절대 상수로 두는 거죠. 그걸 절대 상수로 두다 보니까 자본 조달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만약에 내 지분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자금 조달을 한다면 충분히 뭐 이걸 굳이 이 자리에서 뭐 저와 토론자나 발제자나 이런 심지어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줄 필요도 없는 것 같지만 그걸 심지어 최근 한 달 동안 모두가 다 열심히 해준 결과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본인의 지배력을 상수로 두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이 지배력을 상수로 두면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금산분리 완화해달라는 것이고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 말장난 또는 이제 약간 이 제도적인 내용을 깊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조금 현혹하는 그런 정도의 발언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뭐 그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할 때 이해진 회장의 발언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요.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다른 뭐 카카오 같이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M&A를 하면서 뭐 회사 규모가 커졌는데 그때마다 사실 이해진 회장의 그 실질적인 지분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이제 그분의 답변이 회사를 지분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회사에 기여할 수 있다면 계속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회사를 이끄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지분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이 회사가 더 잘 될 수 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뭐 사실 이 정도의 그 인식만 뭐 SK를 비롯해서 대기업 집단의 지배주주들이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이제 또 그 비슷한 예로 구자은 LS 회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좀 논란이 됐죠. 중복 상장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주식 사지 않으면 된다, 이런 발언을 하셔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사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예로 그 실현이 되는 게 LSX 솔루션즈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LS도 지주회사 체제이기 때문에 증손회사는 다 100% 소유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이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법인이어서 이제 국내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국내 그 예탁증서 형태로 KDR 형태로 상장을 한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규제는 다 피해 가면서도 이제 자본 조달을 막상 해야 될 때는 나는 그래도 자본 조달을 해야겠는데 내가 이 회사에 계속 지배력을 유지하고 싶어, 이런 마인드인 거죠. 이런 마인드로는 그 보면은 정말 지속 가능한 성장이나 혁신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대안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지분 투자가 필요하다면 원칙적으로는 지주회사부터 차례대로 자금 조달하는 것이 정석이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최태원 회장은 돈이 없으니 본인의 지분율은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안 되는 회사들, 또는 그래 이거는 좀 알짜 회사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더 반도체 주력을 하자면은 그 나머지 회사들은 좀 정리를 하고 더 이상 이렇게 사업을 확장시키기보다는 하나에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이 회사가 정말 많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거를 다 뛰어넘는 그런 계열 분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은 안 하고 이거는 정말 그 SK 그룹에 대한 지배력은 절대 상수고 그건 포기할 수 없고, 그러니 규제를 풀어달라, 돈을 달라, 이렇게만 하는 거는 좀 약간 타당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4페이지에 CF로 쓴 거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부분은 말하기가 좀 주저스럽지만, 우리가 모두 AI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백조 원대 자금 조달이 과연 이게 타당한지, 이게 정말로 우리의 새로운 신성장 모델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실 장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그래도 약간은 예상이 되는 건, 우리가 그 정말 AI 시대의 최첨단 기술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밑단에 있는 반도체, 우리의 먹거리는 여전히 계속 반도체다라고 해서 반도체 우리는 하는 모양새인데, 이게 과연 계속 우리가 이렇게 선택해야 할 어떤 성장 모델인지, 이럴 경우에 정말 한번 또 버블이 왔을 때 우리는 정말 대규모 그 구조조정의 그 기업 구조조정 변동이나 어떤 구조적인 위기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 투자는 다 해놓은 다음에 막상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점에는 그 반도체가 쓰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을 정말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떠안는 것인데, 이게 과연 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8페이지의 슬라이드 한 장은 좀 중복해서 들어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는 사실 이 토론문 작성한 다음에 이제 그 정부안이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주병기 위원장님이 그 위에 두 가지 발언하신 거는 굉장히 타당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경제력 집중과 기업 집단 내에서 야기되는 왜곡된 인센티브가 기술혁신과 경제력을 강화하는 인센티브 집중을 방해한다.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과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뭔가 주관을 보여주시고 입장을 표현해줘서 조금은 그래도 여지가 있나 싶었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공정거래법은 개정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한시적인 제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한 발짝 물러서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나왔었던 안이 이제 SK 하이닉스가 SPC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첨단 전략산업법을 개정해서 사실상 그 증손회사 50% 증손회사를 50%까지 소유할 수 있게끔 그 소유 지분율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SPC를 설립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50%까지는 지분을 갖지만 나머지는 국민성장 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50% 자금을 조달하고,
뭐 사실 50%를 다 그렇게 해서 자본 조달만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만 조달할지 또 타인 자본이 들어올지 이런 것도 사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SPC를 설립한다는 거고요. 그 SPC가 공장을 설립해서 그걸 이제 리스 형태로 금융 리스 형태로 SK 하이닉스한테 임대해 준다는 건데 이제 첫 번째로는 금융 리스업도 어쨌든 그 여전법을 적용을 받고 여전법은 또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설 대업자가 그 SPC가 결국엔 시설 대여업자가 될 텐데 그 시설 대여업자가 그 대여하려는 시설에 취득하는 데 들어간 비용들도 그 신용 공여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법령상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에도 여전법 위반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 뭐 다른 거 이건 너무 그 세부적인 쟁점인 것 같고 결국에는 이 50% 규제를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느냐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하느냐 이거는 사실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주변기 위원장 말대로 그나마 한시법으로 했으면 오히려 사실은 조금 덜 완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한시법도 아닌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예외를 허용해줬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요건도 지금 기사에 따르면은 반도체 첨단 전략 산업으로 선정이 돼야 되고 또 투자 프로젝트 사전에 정부로부터 심사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뭐 지방 투자 요건 충족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정도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프로젝트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또 어떤 기준으로 정부가 심사하고 승인한다는 것인지 이게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봐야겠지만 이게 절대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뭐 다시 재고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사에 따르면 이제 내일이죠. 내일 모레가 오늘 월요일이니까 수요일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뭐 그 발표를 했을 때 조금 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조금 더 비판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화 변호사님 또 전문가 관점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토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오동욱 과장님 토론을 좀 해주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좀 관련 뭐 이 주목 핵심 붙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오늘 좀 내용 들으시고 전체적으로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그 주명기 위원장도 이제 앞서서 언론 보도에서 까지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재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려고 하는지 너무 어렵지 않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가미해서 조금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토론 듣겠습니다. 좀 난감한 상황이란데요. 발전하신 교수님하고 토론하신 분들의 그 저희 조직이나 저희 업무에 대한 우려나 비난 이런 것들은 겸허히 수용합니다. 개인 담당 과장으로서도 수용을 하고요. 좀 별 관계없는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이 발표자를 공란으로 한 거는 다른 분들은 그래도 워딩을 다 써오셨는데 예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변명을 하자면 조직 내에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언론에는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일부 수렴이 되고 있는 걸로 조금만 관심가지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논의되는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언론에 나온 내용을 하면 확정된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형식 논리긴 하지만 여전히 뭐 대외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고 공식적으로 공표는 안 된 상태라 제가 이게 맞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란으로밖에 이게 공란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신장시고 씨한테도 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과 관련해지는 논리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시기 따라서 뭐 반대쪽이나 그리고 찬성한 쪽이나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담당 과장으로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시고 뭐 비난이라고 해도 뭐 다르게 받아야 할 정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조직 내도 그렇고 그리고 조직 다 다른 부처 간도 그렇고 모두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진 건 아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내용으로 넘어가면 제가 뭐 사실은 아는 거에 비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거듭 양해 말씀드리고 저는 제목이 금산분리로 되어 있지만 제가 이야기로는 금산분리보다는 이 작금의 이런 논의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정확한 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산분리는 일종의 외항에 불과하고 지주회사의 타겟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가 아닌 대기업 집단이나 그리고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도 자회사가 아닌 손자회사가 주로 큰 회사들 여러 개 있습니다만 요즘 언론에 나오는 그 회사들 중에서도 일부 다시 말해서 지주회사 체제이고 지주회사 체제이면서 손자회사가 주요 수요가 있는 그런 대기업 집단에서 촉발된 내용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언급하셨던 SK그룹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지주회사 체제는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 초기에는 이게 낮은 지분 주식 피라미딩으로 지배력을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가 돼서 도입 초기에는 거부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금지가 됐고 IMF 때 예외적으로 이렇게 도입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제 출자 단계와 의무 지분율이 강력한 지주회사 규제 중에 하나인데 출자 단계와 의무 지분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입을 했는데 사실 지주회사 체제가 출자 단계가 많을수록 그리고 의무 지분율이 낮을수록 대주주가 작은 지분율로 많은 회사들을 상단식으로 경영할 수 있는 지배력 확장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자 단계 의무 지분율을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물론 이제 그동안 멀리하고 비난하시면 알게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이야기가 된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는 금융보호법을 구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 지주회사 체제가 다른 체제와는 달리 주식 피라미드로 지배력 확장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금융보호법이라는 경영하지 못하도록 두 번째 규제를 달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주회사 체제를 끊임없이 흔들려고 하는 시도들은 있었고요. 일부는 시도했고 일부는 실패하기도 했는데 그 흔들기에 있었던 대기업 집단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오는 게 맞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는 이게 금산분리라는 외양을 썼다면 조희경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왜 금융위가 아무런 언급도 없고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그냥 금산분리의 외양을 쓴 지주회사 체제를 존경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계속 드린 말씀도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뭐 금산분리든 지주회사 체제든 지구지수란 가치는 아니니까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뭐 불변인 건 없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한 달 동안 급작스러운 이런 논의와 그리고 진영 싸움 그리고 공격 어찌 보면 한쪽 편을 악마하는 이런 언론 프레이드에 대해서는 극히 우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게 뭐 추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가 건전한 논의나 토론이 될 수 있는 격발되는 자리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지켜봐 주시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말씀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드론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금산분리라고는 하지만 사실 지주회사 체계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어떤 그런 문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시각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뭐 토론하는 거는 뭘 비난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건설적인 이제 문제 제기를 오고 가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의 토론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그럼 세 분 토론 관련해 가지고 발제를 해주신 박사님 교수님 네, 추가로 뭐 설명하시고 특별한 건 없으시고 예. 그리고 혹시 뭐 다른 뭐 질문이나 뭐 토론이 또 있으십니까 혹시? 예예 얘기하시죠. 신장시간실 공석한 선임이사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공정위에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도 되게 많이 해주셨다나 개인적으로. 그렇죠. 들어가서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당장 공정위가 지금 오늘 토론에서 나왔었던 어떤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 공감도 좀 있고 내부적으로 보면 아니면 문제의식도 어느 정도는 완전 다른 문제의식은 아닌 것 같거든요. 문제의식도 거의 뭐 비등하게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지금 정부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또 있다 보니까 아까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의 다른 부처 간에 뭐 이런 문제도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타 부처하고의 지금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단계가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는 건지. 이미 언론에 난 것처럼 뭐 김용범 실장님도 뭐 부처간에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두 번의 해명 자료를 통해서 부처간 협의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해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다만 하나만 추가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여기서 공감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지 우리 위원회 전체 600명 직원이 그렇게 공감한다고 이해하시면 좀 안 맞는 거고요. 지금 위원회 처음 와서 한 20몇 년 일하면서 물론 이 연구만 20몇 년 한 거 아닌데 이 담당 업무를 하고 담당 과장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겠다는 걸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린 거고 조직이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제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위원장님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좀 강한 워딩을 하시다가 이게 좀 바뀐 거를 보면 저는 뭐 그 내부적인 사정은 모르겠으니까 그건 진짜 몰라서 말씀 못 드리는데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밑에서도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고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던 거고 제가 실제로 궁금했던 거는 실무 단계에서 그러니까 과장님을 포함해서 그 타부처의 실무진들도 분명히 와서 다른 목소리들을 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테이블에서. 그리고 그 테이블 내에서의 과장님이 갖고 있는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개인적인 의식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전달되고 있는가가 되게 궁금했던 건데 사실 그거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끝나고 나서라도 좀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언론에 난 것만 이렇게 잠깐만 검색해 보셔도 어디가 다수고 어디가 소수인지는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무관계 논의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보기.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실무관계 위에서 그냥 결정된 것들이 그냥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실무 단계에서 지금 뭔가 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궁금했던 건데 언론에 보도된 거로 보면 사실 이건 전형적인 탑다운으로 언론 보도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실무자분들이 뭐 오늘 갑자기 뭐 지주에서 진짜 바꾸자 뭐 금산분리 안 하자 그렇게 해서 얘기가 한 거는 저는 뭐 절대 아니라고 보고 또 이게 이제 탑다운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어디서 지금 병목이 막혀 있는지 그거는 뭐 저희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의원실에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또 다른 뭐 질문이나 또 토론이 없으면 제가 좀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금산분리 관련해 갖고 시민단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가 저희 경실련, 그다음에 뭐 참여연대, 그리고 여기 이제 경제기획연대, 그리고 이제 금융노조 이렇게 있는데 이번 토론에 저희가 잡으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게 사실은 이제 그 국회 토론회 같은 걸 하려면 이제 의원실 협조가 좀 필요한데 저희가 사실 이게 약간 토론이 딜레이가 원래 더 일찍 기획을 했었습니다. 이제 늦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뭐 조력이나 협력 어떤 이런 걸 좀 원활치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원실에서 오셨으니까 또 아까 박홍배 의원님 또 감사하게 오셔가지고 축사도 해주셨는데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이제 금산분리의 관점으로 보든 뭐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어떤 도전으로 보든지 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경제적으로 이게 미치는 여파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1,500 넘는다, 1,600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 그 이후로 지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기업 집단들의 레깅이잖아요. 그러니까 외화는 버는데 달러를 지금 원화로 환전을 안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 달러가 더 세질 것 같으니까 그럼 뭐 그런 것까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기업의 뭐 생존이나 미래 이익을 위해서 뭐 그거는 뭐 기업의 고유한 판단이라고 하면 그거는 좋은데 그런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의 편법적인 특혜를 또 정부 당국에 요구해가지고 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개인의 어떤 거의 저는 이제 사익 편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의 접근은 당연한 것처럼 또 레깅도 당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 쏙쏙 골라서 뭐 꽃감 빼먹듯이 먹으면은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국민 경제나 사회 경제 전체에 미치는 여파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 혁신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혁신 성장 동력을 엄청나게 갉아먹는 겁니다. 갉아먹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좀 이런 근본적인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법의 제정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시민사회나 많은 그 뭐 관련 전문가들의 이런 토론회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토론 맡으신 분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